커다란 통유리창 너머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두꺼운 암막 커튼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침실의 정적을 깨뜨렸다. 지끈거리는 두통과 함께 눈을 뜬 이서윤은 낯선 천장의 무늬를 응시하며 지난밤의 기억을 되살리려 애썼다.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보다 더 호화로운 인테리어와 피부에 닿는 차가운 실크 시트의 감촉은 이곳이 그녀의 작은 오피스텔이 아님을 명확히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거나 당황해서 이불을 끌어안는 촌스러운 행동을 하는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침대 옆 협탁에 놓인 시계를 확인했다. 오전 6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고 출근 준비를 하기에 아직 늦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그녀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진 옷가지들은 지난밤에 격렬했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지만 서윤의 표정은 마치 중요한 계약 서류를 검토할 때처럼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욕실로 들어간 서윤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흐트러진 머리카락과 붉게 달아오른 목덜미를 확인하고는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며 정신을 맑게 했다. 성군그룹 비서실장으로서 그녀는 지난 5년 동안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완벽주의자로 살아왔지만 어젯밤의 일은 명백한 예외이자 치명적인 오점이었다. 회장 주최의 창립 기념 파티에서 강태준 대표가 권하는 독한 위스키를 거절하지 못한 것이 화근이었고 그가 풍기는 위태롭고 고독한 분위기에 잠시나마 경계심을 푼 것이 결정적인 실수였다. 그녀는 젖은 얼굴을 수건으로 닦아내며 거울 속의 자신에게 다시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신속하게 샤워를 마친 뒤 구겨진 정장을 최대한 단정하게 정리해 입었다. 그녀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지난밤의 정사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상황을 어떻게 수습하느냐에 대한 냉철한 판단과 전략이었다. 침실로 돌아왔을 때 킹사이즈 침대 한가운데에 누워있던 강태준이 미간을 찌푸리며 눈을 뜨고 있었는데 그는 숙취로 인해 괴로운 듯 관자놀이를 누르며 상체를 일으켰다. 태준은 자신의 침실에 여자가 있다는 사실에 잠시 놀란 기색을 보였으나 이내 그 여자가 자신의 비서실장인 이서윤이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평소 얼음처럼 차갑고 빈틈없는 성격의 소유자인 그에게 있어 직속비서와의 하룻밤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탈이었기에 그는 서윤이 어쩔 줄 몰라 하거나 울면서 책임을 묻는 상황을 예상하며 방어적인 태도를 취했다. 하지만 태준의 예상과 달리 서윤은 이미 완벽하게 복장을 갖춰 입은 상태였고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침대 옆에 서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어떠한 동요나 부끄러움도 담겨 있지 않았으며 오로지 상사를 보좌하는 비서로서의 직업적인 태도만이 남아 있었다. 태준이 입을 열어 무언가 변명을 하거나 상황을 정리하려던 찰나의 서윤이 먼저 침묵을 깨고 맑고 또렷한 목소리로 오늘의 일정을 읊기 시작했다. 그녀는 태준에게 오전 9시에 임원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오후 2시에는 해외 바이어와의 미팅이 잡혀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고 그가 입을 슈트와 넥타이를 미리 골라 드레스룸에 준비해두겠다고 덧붙였다. 태준은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가 그녀가 어젯밤 자신의 품에 안겨 뜨거운 숨을 몰아쉬던 여자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태연한 모습에 묘한 패배감을 느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샤워 가운을 걸치며 그녀에게 다가가 어젯밤 일은 술김에 벌어진 실수였으며 서로 없던 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몸이 건조하게 말했다. 서윤은 그 말에 즉각적으로 동의하며 고개를 숙였고 두 사람 사이에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차가운 공기만이 감돌았다. 펜트하우스를 나선 두 사람은 기사가 운전하는 검은색 세단 뒷좌석에 나란히 앉아 회사로 향했는데 차 안의 침묵은 숨이 막힐 정도로 무거웠다. 태준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머릿속을 복잡하게 채우는 생각들을 정리하려 애썼지만 자꾸만 옆자리에 앉은 서윤에게 신경이 쓰이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그녀는 태블릿 PC를 꺼내 업무 메일을 확인하고 있었고 가끔씩 타자를 치는 손가락의 움직임은
기계처럼 정확하고 빨랐다. 태주는 지금까지 수많은 여자를 만나왔지만 자신과 밤을 보낸 직후에 이렇게까지 사무적이고 냉정하게 행동하는 여자는 처음이었기에 그녀에 대한 호기심과 알 수 없는 불쾌감이 동시에 치솟았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바꿔보려 했지만 서윤은 시선조차 주지 않은 채 업무 보고를 이어갔고 태주는 결국 입을 다물고 말았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태주는 회장실로 호출을 받았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그의 아버지인 강 회장과 계모인 윤 여사였다. 강 회장은 태준을 보자마자 다짜고짜 신문에 실린 스캔들 기사를 집어던지며 당장 정략 결혼을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윤 여사는 옆에서 비웃음을 흘리며 거들었다. 그들이 제시한 결혼 상대는 태준의 사업 확장에 도움이 될 만한 재벌가 외동딸이었지만 실상은 방탕한 사생활로 악명이 높은 인물이었다. 태준은 결혼이 비즈니스의 일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을 꼭두각시처럼 조종하려는 아버지와 호시탐탐 경영권을 노리는 계모의 속셈이 뻔히 보이는 이 결혼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차가운 표정으로 결혼을 거절하고 회장실을 나왔지만 뒤에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와 협박은 그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었고 그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위기감을 느꼈다. 집무실로 돌아온 태주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고 머리를 감싸쥐며 이 난관을 타개할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에게는 당장 아버지의 간섭을 차단하고 계모의 견제로부터 자신의 지위를 지켜줄 완벽한 방패막이가 필요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믿을 수 있고 자신의 통제하에 둘 수 있는 여자가 필요했다. 문득 그의 머릿속에 오늘 아침 침대 옆에서 무표정하게 일정을 읊조리던 서윤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는 그녀야말로 자신이 찾던 최적의 조건임을 직감했다. 서윤은 지난 5년간 자신의 곁에서 묵묵히 일해왔기에 누구보다 자신을 잘 알고 있었고 사적인 감정보다는 이성을 중시하는 성격이라 골치 아픈 감정 싸움을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았다. 태주는 인터폰을 눌러 서윤을 호출했고 잠시 후 그녀가 노크 소리와 함께 집무실로 들어서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태주는 서윤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권한 뒤 책상 서랍에서 계약서 양식을 꺼내들고 단도직입적으로 제안을 던졌다. 그는 서윤에게 자신과 1년 동안 계약 결혼을 해줄 것을 요구하며 그 대가로 그녀가 원하는 만큼의 금전적 보상과 계열사 임원 자리를 약속했다. 태준의 제안은 프로포즈라기보다는 비즈니스 협상에 가까웠고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로맨스도 담겨있지 않았다. 그는 서윤이 당황하거나 거절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훑어보았다. 서윤은 태준이 왜 이런 제안을 하는지, 그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그의 제안이 터무니없게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에게 있어 이 제안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다. 서윤은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태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고 그녀의 눈빛에는 태준이 읽어낼 수 없는 깊은 심연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태준에게 결혼을 받아들이는 대신 몇 가지 조건을 추가해달라고 역제안을 했는데 그 조건들은 금전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사생활에 대한 절대적인 불간섭과 비밀 유지에 관한 것들이었다. 서윤은 자신이 이 결혼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단순히 돈이나 명예가 아님을 암시했지만 태준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한 채 그녀의 당돌함에 흥미를 느꼈다. 서윤의 머릿속에는 억울하게 회사를 빼앗기고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고 그녀는 성웅그룹의 심장부로 들어가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태준의 아내가 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심을 완벽한 비서에 가면 뒤에 숨긴 채 태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계약 조건에 대한 합의가 끝나자 태준은 즉시 변호사를 불러 공증 절차를 밟도록 지시했고 서윤은 망설임 없이 계약서 하단에 서명을 했다.
펜 끝이 종이 위를 달리는 소리는 마치 두 사람의 운명을 묶는 사슬 소리처럼 들렸고,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상사와 부하가 아닌 공범이자 파트너로 변모했다. 태주는 계약서를 챙겨 놓으며 서윤에게 앞으로 집에서는 아내로서 밖에서는 비서실장으로서 완벽하게 연기해 줄 것을 당부했고,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지시를 따르겠다고 답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며 서로의 손을 잡았는데, 태주는 서윤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는 것을 느끼고 잠시 의아해했지만 이내 손을 놓았다. 그들의 계약 결혼은 사랑 없는 맹세와 거짓된 약속 위에서 위태롭게 시작되었고, 이는 곧 다가올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었다. 그룹의 본사 로비는 이른 아침부터 몰려든 취재진과 웅성거리는 직원들로 인해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는 강태준 대표의 갑작스러운 결혼 발표가 언론에 공개되었기 때문이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인 성웅그룹의 후계자가 평범한 비서실장과 결혼한다는 소식은 증권가를 뒤흔들기에 충분했고, 온갖 추측성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정작 태풍의 눈인 이서윤은 흔들림 없는 표정으로 회의실에 앉아 홍보팀 직원들에게 보도자료 배포 지침을 내리고 있었으며,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하고 명확했다. 그녀는 언론의 관심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태준과 자신의 관계를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온 파트너십의 결실로 포장했고, 사적인 질문에는 철저히 대응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홍보팀장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로 완벽한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주는 서윤의 모습은 그녀가 단순히 운 좋은 신데렐라가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속마음은 살얼음판을 걷는 듯 불안하기 짝이 없었다. 대표이사 집무실에서 블라인드 너머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강태준은 묘한 만족감을 느끼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는데, 그것은 자신이 선택한 방패가 예상보다 훨씬 더 견고하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서윤이 세간의 이목과 쏟아지는 비난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보란듯이 상황을 통제하고 그를 대신해 화살을 막아내고 있었다. 태주는 책상 위에 놓인 결제 서류를 넘기며 그녀가 보여주는 능력에 감탄하는 한편, 그녀가 자신과의 결혼을 철저히 비즈니스로만 대하고 있다는 사실에 왠지 모를 서운함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서윤이 자신의 곁에서 완벽한 비서의 가면을 쓰고 움직일 때마다 그 가면을 벗겨내고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보고 싶다는 충동에 시달렸다. 그는 인터폰을 들어 서윤을 호출했고, 잠시 후 문이 열리며 들어온 그녀는 여전히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그의 앞에 섰다. 오후에 열린 긴급 임원회의 분위기는 살벌했는데, 태준의 결혼 소식을 접한 반대파 임원들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며 그를 압박해왔기 때문이었다. 특히 태준의 계모인 윤 여사의 최측근이자 그룹 내 2인자인 최 전무는 태준이 검증되지 않은 여자를 안주인으로 들이는 것은 그룹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최 전무는 서윤의 출신 성분을 들먹이며 그녀가 과연 그룹의 안주인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아냥거렸고, 회의실 안의 다른 임원들도
동조하는 듯 수군거렸다. 태준이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응시하며 반박하려던 찰나 태준의 뒤에 서 있던 서윤이 조용히 앞으로 나서며 태블릿 PC를 최 전무 앞에 내려놓았다. 그녀는 최 전무가 최근 추진하던 해외 리조트 사업의 부실한 재무 구조와이면 계약에 관한 데이터를 화면에 띄우며 만약 자신의 자격을 논하고 싶다면 먼저 이 사업의 타당성부터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정중하지만 날카롭게 지적했다. 회의실 안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최 전무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윤을 노려보기만 했다. 서윤이 제시한 데이터는 최 전무가 비밀리에 진행하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된 치명적인 자료였기에 그는 더 이상 반론을 제기할 수 없었다. 태준은 놀란 눈으로 서윤을 바라보았는데 그가 지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독자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적시에 카드를 꺼내든 것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서윤은 다시 태준의 뒤로 물러나 고개를 숙였지만 그 순간 그녀는 태준에게 있어 단순한 비서가 아니라 전쟁터를 함께 누비는 든든한 전우이자 누구보다 믿음직한 파트너로 각인되었다. 태준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임원들에게 앞으로 자신의 아내가 될 서윤에게 예의를 갖추라고 엄포를 놓았고 그 누구도 그의 말에 토를 달지 못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성웅그룹이 주최하는 자선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 행사장으로 향했는데 이는 결혼 발표 후 공식 석상에 처음으로 함께 모습을 드러내는 자리였다. 서윤은 평소에 단정하고 딱딱한 정장 대신 어깨가 드러나는 짙은 네이비색 드레스를 입고 머리를 우아하게 올렸는데 그 모습은 태준조차 잠시 시선을 떼지 못할 정도로 아름다웠다. 파티장에 들어서자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사람들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지만 서윤은 태준의 팔짱을 낀 채 우아한 미소를 잃지 않았다. 태준은 그녀의 허리에 손을 두르며 에스코트했는데 그녀의 몸에서 풍기는 은은한 향기와 부드러운 살결의 감촉이 자꾸만 그의 신경을 자극했다. 그는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연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어느새 자신의 손길에 사심이 섞여 들어가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태준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경쟁사의 젊은 후계자인 박 이사가 서윤에게 다가와 말을 걸기 시작했다. 박 이사는 서윤의 미모와 능력에 대해 노골적인 칭찬을 늘어놓으며 태준과 같은 냉혈한 곁에 있기에는 아깝다는 둥 선을 넘는 농담을 건넸다. 서윤은 예의 바르게 대처하며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박 이사는 끈질기게 그녀의 앞을 막아서며 샴페인 잔을 권했다. 멀리서 그 광경을 목격한 태준은 가슴속에서 뜨거운 불길이 치솟는 것을 느꼈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도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하여 두 사람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그는 거친 손길로 서윤을 자신의 등 뒤로 끌어당기며 박 이사를 향해 서늘한 눈빛을 쏘아붙였고 감히 남의 아내에게 수작을 부리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경고했다. 박 이사는 태준의 살기 어린 기세에 눌려 헛기침을 하며 물러났고 주변 사람들은 태준의 예상치 못한 과격한 반응에 놀라 수군거렸다. 태준은 서윤의 손목을 꽉 쥐고 파티장을 빠져나와 대기하고 있던 채 그녀를 태웠는데 차 안의 공기는 이전보다 훨씬 더 무겁고 팽팽했다. 태준은 서윤에게 왜 그런 놈이 접근하도록 내버려 두었냐며 화를 냈지만 그것은 서윤에 대한 화라기보다는 자신의 통제력을 잃게 만든 상황에 대한 분노에 가까웠다. 서윤은 태준의 갑작스러운 질투에 당황하면서도 그가 자신을 단순한 계약 상대로만 보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에 묘한 기분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냉정함을 되찾고 죄송하다는 말로 상황을 무마하려 했으나 태준은 창밖만 바라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흩어졌지만 태준은 쉬이 잠들지 못하고 서재에 틀어박혀 독주를 들이켰다. 그는 오늘 하루 동안 느꼈던 감정의 기복이 낯설고 불편했지만 한편으로는 서윤이 자신의 곁에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술기운을 빌려 잠시 눈을 붙이려 했지만 습관처럼 업무용 노트북을 켜고 회사 내부망에 접속해 보안 로그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한편 서윤은 태준이 서재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자신의 방에서 숨을 죽인 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녀에게는 오늘 밤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다. 그녀는 태준이 샤워를 하러 간 사이 그의 서재에 잠입해 그가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비밀 폴더에 접근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던 것이다. 서윤은 발소리를 죽여 서재로 다가갔고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확인한 뒤 심호흡을 하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다행히 태준은 욕실에 들어가 있었고 책상 위에는 그의 노트북이 켜진 채 놓여 있었는데 화면 보호기가 작동하고 있었다. 서윤은 재빨리 책상으로 다가가 노트북을 깨우고 미리 준비해둔 해킹 툴이 담긴 USB를 포트에 꽂았다.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지만 손놀림은 정확하고 빨랐다. 그녀는 과거 아버지가 운영하던 태영건설의 인수합병 과정이 담긴 파일을 찾기 위해 검색창에 키워드를 입력했고 수많은 암호화된 파일들 속에서 검은 장부라는 이름의 폴더를 발견했다. 폴더를 열자 그 안에는 이중장부와 불법 로비 내역이 담긴 엑셀 파일들이 들어있었고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들을 복사하기 시작했다. 진행률 표시줄이 천천히 차오르는 동안 그녀는 닫힌 욕실 문을 힐끔거리며 태준이 언제 나올지 노심초사했다. 50%, 70% 숫자가 올라갈수록 그녀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고 밖에서 들려오던 물소리가 멈추는 순간 그녀의 심장도 멈추는 것 같았다. 복사가 완료되었다는 메시지가 뜨자마자 그녀는 USB를 뽑아 주머니에 쑤셔 넣고 화면을 원래대로 돌려놓으려 했지만 당황한 나머지 마우스를 떨어뜨릴 뻔했다. 그때 욕실 문이 열리고 샤워 가운을 입은 태준이 머리카락에 물기를 털며 나왔고 서윤은 황급히 책상 옆에 있던 커피잔을 집어들었다. 태준은 서재에 서윤이 와 있는 것을 보고 잠시 멈칫하며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시선은 그녀의 손에 들린 커피잔과 켜져 있는 노트북 화면을 번갈아 향했다. 서윤은 최대한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표님이 늦게까지 일하시는 것 같아 따뜻한 차를 준비해왔다고 둘러댔지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숨길 수 없었다. 태준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커피잔을 받아들며 고맙다고 말했지만 그의 눈은 날카롭게 서윤의 눈동자를 탐색하고 있었다. 그는 서윤에게서 풍기는 긴장된 냄새와 그녀의 주머니 쪽이 부자연스럽게 불룩한 것을 눈치챘지만 모른 척하며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다. 그는 아직 그녀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거나 혹은 그녀가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태준은 한 모금 마신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서윤에게 이제 그만 쉬라고 말했고 서윤은 도망치듯 서재를 빠져나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은 서윤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주머니 속에 USB를 꽉 쥐었는데 손바닥에 느껴지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녀가 방금 전 얼마나 위험한 짓을 저질렀는지 상기시켜 주었다. 그녀는 이 자료가 태준을 무너뜨릴 수 있는 칼날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지만 아버지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멈출 수 없었다. 한편 서재에 남겨진 태준은 서윤이 나간 자리를 한참 동안 응시하다가 노트북 앞에 앉아 로그 기록을 확인하려 했지만 결국 화면을 덮어버리고 말았다. 그는 오늘 밤만큼은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고 서윤이 적으로 돌변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은 자신의 나약함을 자책하며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며칠 동안 성웅그룹 본사 35층에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는데 이는 강태준 대표의 상태가 눈에 띄게 악화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서윤과 계약 결혼을 한 이후 불면증이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심해진 듯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업무에 몰두하며 직원들을 극한으로 몰아붙였다. 임원들은 그의 날카로운 지적 하나하나에 숨을 죽였고 비서실 직원들은 폭풍전야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발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조심했다.
서윤은 태준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그의 일정을 조율하고 건강을 챙기려 노력했지만 그는 마치 자신을 학대하려는 사람처럼 휴식을 거부한 채 서류 더미 속에 파묻혀 지냈다. 서윤은 그의 창백한 안색과 붉게 충혈된 눈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옥죄어 오는 것을 느꼈지만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기 위해 애써 걱정을 삼키며 차가운 비서의 가면을 유지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에는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적막한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늦은 시간까지 서재에서 나오지 않던 태준이 걱정된 서윤은 따뜻한 우유라도 한 잔 권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서재 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힌 서윤이 망설임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닥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는 태준의 모습이었다. 서윤은 비명을 삼키며 그에게 달려가 상체를 일으켜 세웠는데 그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뺨을 두드리며 의식을 확인하려 했지만 태준은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만 흘릴 뿐 눈을 뜨지 못했고 그 순간 서윤의 머릿속에는 그에 대한 미움이나 복수심은 사라지고 오직 그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만이 남았다. 서윤은 즉시 주치의에게 연락을 취한 뒤 힘겹게 태준을 부축하여 침실로 옮겼고 그를 침대에 눕히는 과정에서 그녀의 옷도 땀으로 흠뻑 젖었다. 잠시 후 도착한 주치의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한 급성 위염과 고열 증세라고 진단하며 링거를 놓아주었고 안정을 취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당부했다. 주치의가 돌아간 뒤에도 태준의 열은 쉽게 내리지 않았고 서윤은 밤새 그의 곁을 지키며 물수건으로 이마와 몸을 닦아주었다. 평소의 냉철하고 위압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로 앓고 있는 태준을 보며 서윤은 그가 가진 막대한 부와 권력 뒤에 숨겨진 깊은 고독과 상처를 들여다보는 듯 했다. 그녀는 자신이 훔쳐낸 기밀 자료가 담긴 USB가 방 안에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의 아내로서 곁에 있어주고 싶다는 모순된 감정에 휩싸였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태준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고 서윤은 지친 몸을 이끌고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잠든 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때 태준이 악몽을 꾸는 듯 끙끙거리며 허공을 향해 손을 뻗었고 서윤은 반사적으로 자신의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잡아주었다. 태준은 마치 생명줄이라도 잡은 것처럼 서윤의 손을 강하게 움켜쥐었고 가지 말라는 잠꼬대를 흘리며 눈가에 물기를 머금었다. 서윤은 차갑고 강인해 보이던 그가 내면 깊은 곳에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간직한 어린아이를 품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잡힌 손을 빼지 않고 다른 손으로 그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그가 편안해질 때까지 나지막한 목소리로 괜찮다고 속삭여 주었다. 아침 햇살이 창가를 비출 무렵 태준은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리며 의식을 되찾았고 낯선 온기가 자신의 손을 감싸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고개를 돌려보니 서윤이 침대 옆에 엎드린 채 불편한 자세로 잠들어 있었고 두 사람의 손은 여전히 깍지를 낀 채 단단히 연결되어 있었다. 태준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지난밤 자신이 아파서 쓰러졌을 때 서윤이 헌신적으로 간호해 주었던 기억들이 드문드문 떠올라 가슴 한구석이 간질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서윤이 깨지 않도록 배려하며 그녀의 잠든 얼굴을 가까이에서 관찰했는데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과 곤히 잠든 모습은 회사에서의 냉철한 비서실장과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태준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녀의 볼을 쓰다듬으려다가 멈칫하며 자신의 감정이 단순한 고마움을 넘어선 무언가로 변하고 있음을 직감하고 혼란스러워했다. 그때 서윤이 인기척을 느끼고 눈을 떴고 태준과 시선이 마주치자 화들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흐트러진 모습을 수습하려 했다. 태주는 당황하는 그녀의 모습이 귀엽다고 생각하며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숨길 수 없었다. 그는 서윤에게 고생했다는 짧은 인사를 건네며 목이 마르다고 말했고, 서윤은 황급히 주방으로 달려가 물과 함께 미리 끓여둔 죽을 가져왔다. 침대에 마주 앉아 서윤이 떠주는 죽을 받아먹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지만 따뜻한 기류가 흘렀고, 태주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서 조건 없는 보살핌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게 되었다. 그는 죽 한 그릇을 모두 비운 뒤 서윤에게 오늘은 회사에 나가지 말고 집에서 쉬라고 말했지만, 서윤은 중요한 미팅이 있다며 고개를 저었고, 태주는 그녀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쓴웃음을 지었다. 한편 강태준의 부재를 틈타 그룹 내 반대 세력의 수장인 최 전무는 은밀하게 움직이며 서윤의 뒷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는 서윤이 단순히 능력 있는 비서가 아니라 무언가 감추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확신하고 신복을 시켜 그녀의 과거 행적과 가족관계를 샅샅이 뒤지게 했다. 며칠 뒤 최 전무의 사무실로 서윤의 신상 명세서가 도착했고, 그는 서류를 넘기던 중 그녀의 부친이 과거 성웅그룹에 의해 강제 인수 합병당한 태영건설의 사장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 사실이 태준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음을 직감했고, 서윤을 이용해 태준을 무너뜨리고 그룹의 경영권을 차지할 완벽한 시나리오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최 전무는 즉시 언론사 간부들을 접촉하여 찌라시를 뿌릴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고, 서윤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교묘한 덫을 놓기 시작했다. 출근 준비를 마친 서윤은 드레스룸에서 옷을 갈아입으며 주머니 속에 숨겨두었던 USB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지난밤 태준의 연약한 모습을 본 이후로 그녀의 마음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복수를 위해 그를 파멸시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에 대한 회의감이 밀려왔다. 그녀는 USB를 금고 깊숙한 곳에 숨겨두고 당분간은 상황을 지켜보기로 결심했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함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마음을 다잡고 방을 나섰지만 거실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태준을 보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죄책감을 느꼈다. 태준은 평소와 다름없이 완벽한 슈트 차림이었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고, 그 변화가 서윤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다. 회사에 도착한 두 사람은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 업무를 시작했지만 서로를 대하는 태도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겨 있었다. 태준은 회의 도중에도 가끔씩 서윤에게 시선을 던졌고, 서윤은 그의 시선을 느낄 때마다 귓가가 붉어지는 것을 감추기 위해 서류에 얼굴을 파묻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태준은 이례적으로 비서실 전체 회식을 제안했고, 직원들은 대표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놀라면서도 환호했다. 식사 자리에서 태준은 서윤의 옆자리에 앉아 그녀의 접시에 음식을 덜어주는 등 노골적으로 그녀를 챙겼고, 직원들은 두 사람 사이에 핑크빛 기류를 눈치채고 수군거렸다. 서윤은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태준의 다정한 배려가 싫지 않았고, 잠시나마 복수와 음모를 잊고 평범한 연인처럼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고, 오후가 되자마자 위기의 그림자가 서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최 전무는 서윤을 자신의 사무실로 호출했고, 영문을 모르는 서윤은 긴장된 표정으로 그의 방으로 들어갔다. 최 전무는 서윤에게 차를 권하며 부드러운 말투로 말을 걸었지만 그의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뱀처럼 차갑고 교활했다. 그는 서윤에게 태영건설에 대해 언급하며 그녀의 아버지 이름을 입에 올렸고, 서윤은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최 전무는 서윤의 당황한 표정을 즐기며 자신이 그녀의 정체를 모두 알고 있다는 사실을 넌지시 암시했고, 그녀에게 거래를 제안했다. 그는 서윤에게 태준의 비리 증거를 가져오면 그녀의 복수를 도와주겠다는 달콤한 제안을 던졌지만, 서윤은 그의 의도가 자신과 태준을 동시에 파멸시키려는 것임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렸다.
서윤은 최 전무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사무실을 뛰쳐나왔지만 등 뒤에서 들려오는 최 전무의 비웃음 소리가 귓가를 맴돌아 공포에 떨어야 했다. 그녀는 화장실로 숨어들어 떨리는 손으로 세수를 하며 거울 속에 자신을 노려보았고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최 전무가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는 이상 언제든지 태준에게 폭로할 수 있었고 그렇게 되면 태준은 배신감에 치를 떨며 그녀를 버릴 것이 분명했다. 서윤은 태준을 사랑하게 된 자신의 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눈물을 닦아내고 결연한 표정으로 화장실을 나섰지만 복도 끝에서 걸어오는 태준과 마주치자 다시금 가슴이 내려앉았다. 태준은 창백해진 서윤의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냐며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서윤은 아무 일도 아니라며 고개를 저었다. 태준은 그녀가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그녀를 믿고 기다려주기로 마음먹고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 안아주었다. 그의 따뜻한 손길에 서윤은 울컥 눈물이 쏟아질 뻔했지만 입술을 깨물며 참아냈고 오늘 저녁에 할 말이 있다며 그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태준은 기쁜 마음으로 승낙하며 근사한 레스토랑을 예약하겠다고 말했고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생각을 품은 채 약속 장소로 향했다. 그 시각 최 전무는 언론사에 서윤의 정체를 폭로하는 익명의 제보 메일을 발송했고 태준의 회사 서버에 악성 코드를 심어 보안망을 뚫을 준비를 마쳤다. 폭풍은 이미 시작되었고 두 사람의 운명은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고급 레스토랑의 은은한 조명 아래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침묵과 설렘이 공존하고 있었는데 강태준은 평소와 달리 부드러운 눈빛으로 이서윤을 바라보며 와인잔을 기울였다. 그는 오늘 밤 서윤에게 자신의 진심을 조금 더 솔직하게 표현하고자 마음먹었고 그녀가 곁에 있어준 덕분에 자신이 얼마나 변했는지 이야기하려 했다. 하지만 서윤의 표정은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고 그녀는 손에 쥔 냅킨을 만지작거리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는데 그녀의 머릿속은 최 전무의 협박과 곧 닥쳐올 파국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태준이 막 입을 열어 그녀의 손을 잡으려던 찰나 테이블 위에 놓인 그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진동하며 분위기를 깨뜨렸고 화면에 뜬 발신자는 보안팀장이었다. 전화를 받은 태준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지며 눈매가 날카로워졌고 그는 짧게 알겠다는 대답만을 남긴 채 전화를 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태준은 서윤을 바라보며 회사 보안 서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며 지금 당장 본사로 들어가 봐야 한다고 말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조금 전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고 냉철한 경영자의 위엄만이 남아있었다. 서윤은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었음을 직감하며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지탱해 일어섰고 두 사람은 급하게 차에 올라타 회사로 향했다. 차 안에서 태준은 보안팀장과 계속 통화를 하며 상황을 보고받았는데 핵심 기술 유출 정황이 포착되었고 그 경로가 내부 소행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이었다. 서윤은 창밖에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며 자신의 운명이 벼랑 끝에 몰렸음을 느꼈고 최 전무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잔인하게 움직였다는 사실에 전율했다. 그녀는 태준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지금 입을 열었다가는 오히려 그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라는 생각에 입을 다물었다. 본사 대회의실에는 이미 최 전무를 비롯한 주요 임원들과 감사팀 직원들이 모여 있었고 분위기는 마치 청문회장처럼 살벌하게 얼어붙어 있었다. 태준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최 전무는 기다렸다는 듯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이했고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보고서와 증거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최 전무는 태준에게 인사를 건네는 척하며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는데 그는 이번 기술 유출 사건의 범인이 바로 이 자리에 있다며 서윤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태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최 전무를 노려보았지만 최 전무는 여유롭게 웃으며 대형 스크린에 CCTV 영상과 로그 기록을 띄웠다. 영상 속에는 며칠 전 밤 서윤이 태준의 서재에 몰래 들어가 노트북을 조작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태준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최 전무는 이어서 서윤이 빼돌린 데이터가 경쟁사인 해외 기업으로 전송된 내역과 그 대가로 거액의 자금이 서윤의 차명 계좌로 입금된 내역까지 공개했다. 물론 이는 최 전무가 정교하게 조작한 가짜 증거들이었지만 그 내용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치밀해서 누구라도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 있었다. 태주는 스크린과 서윤을 번갈아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고 서윤에게 해명해보라며 소리쳤지만 서윤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바닥만 내려다볼 뿐이었다. 태주는 그녀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이며 가슴 깊은 곳에서 배신감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고 지난밤 그녀와 나누었던 온기가 모두 거짓이었나 하는 생각에 치를 떨었다. 최 전무는 이때다 싶어 결정타를 날리며 서윤의 진짜 정체를 폭로했는데 그녀가 바로 과거 태준이 무너뜨린 태영건설 사장의 딸이라는 사실이었다. 회의실 안은 충격에 휩싸여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임원들은 태준이 원수의 딸을 비서실장 자리에 앉히고 결혼까지 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태준은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멍해졌고 서윤에게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 말이 사실이냐고 물었다.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태준의 눈을 바라보며 자신이 태영건설 사장의 딸이 맞다고 시인했고 그 순간 태준의 눈빛은 절망에서 경멸로 바뀌었다. 서윤은 기술 유출은 자신이 한 짓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이미 완벽하게 조작된 증거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게다가 최 전무가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내려다보는 것을 본 순간 그녀는 자신이 희생양이 되어야만 태준이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깨달았다. 태준은 서윤의 어깨를 잡고 거칠게 흔들며 왜 자신을 속였냐고 울부짖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그는 서윤이 처음부터 복수를 위해 자신에게 접근했고 그동안 보여준 헌신과 배려가 모두 연기였다고 생각하니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다. 서윤은 태준의 손을 뿌리치지 않은 채 눈물을 참으며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고 그 모습은 태준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최 전무는 경비원들을 호출하여 서윤을 끌어내라고 지시하며 산업 스파이 혐의로 경찰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태준은 손을 들어 경비원들을 제지했고 차가운 목소리로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며 해고를 통보했다. 그는 차마 그녀를 감옥에 보낼 수는 없었지만 더 이상 그녀를 자신의 곁에 둘 수도 없었기에 마지막 자비를 베푼 것이었다. 서윤은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나섰고 그녀의 등 뒤로 임원들의 비난과 조롱이 쏟아졌지만 그녀는 귀를 막고 앞만 보고 걸었다. 회사 로비로 내려오자마자 쏟아지는 비가 그녀를 맞이했고 그녀는 우산도 없이 빗속으로 걸어 들어가며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 눈물과 섞였고 그녀는 뼈에 사무치는 추위보다 가슴을 옥죄는 아픔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다. 그녀는 태준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지만 동시에 그를 지키기 위해 떠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서윤은 빗속에 멈춰 서서 불이 켜진 35층 대표이사실을 올려다보며 반드시 돌아와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고 최 전무의 음모를 밝혀내겠다고 맹세했다. 한편 텅 빈 회의실에 홀로 남은 태준은 서윤이 앉아있던 빈 의자를 바라보며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는데 그것은 자신에 대한 비웃음이었다. 그는 사람을 믿지 않겠다는 자신의 원칙을 깨고 서윤에게 마음을 열었던 대가가 이렇게 참혹한 배신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유리잔을 집어던져 산산조각 냈고 깨진 유리 파편들이 바닥에 흩어지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마음도 저렇게 부서져 버렸다고 생각했다. 태준은 술을 찾아 병째 들이켰지만
독한 알코올로도 가슴속에 타는 듯한 고통을 잠재울 수는 없었고 오히려 서윤의 얼굴만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는 그녀를 증오해야 한다고 다짐하면서도 여전히 그녀를 걱정하고 있는 자신의 미련한 마음에 혐오감을 느꼈다. 최 전무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승리의 축배를 들며 신복들과 함께 태준을 완전히 무너뜨릴 다음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다. 그는 서윤이라는 방패막이가 사라진 태준은 이빨 빠진 호랑이에 불과하다며 조만간 열릴 주주총회에서 태준을 해임하고 경영권을 장악할 것을 확신했다. 최 전무는 서윤이 다시는 재기하지 못하도록 그녀의 거처를 감시하고 끈질기게 괴롭힐 것을 지시했고 그의 눈빛은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그는 자신이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믿고 있었지만 서윤이 가진 끈기와 지략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했다. 최 전무의 자만심은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끄는 독이 될 것이었지만 지금 당장은 그 누구도 그의 폭주를 막을 수 없어 보였다. 며칠 뒤 서윤은 서울 외곽의 허름한 모텔방에 은신처를 마련하고 낡은 노트북 하나로 고독한 싸움을 시작했다. 그녀는 우선 자신에게 덮어 씌워진 누명을 벗기 위해 최 전무가 조작한 증거들의 허점을 찾아내는 데 집중했고 동시에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진짜 장부를 찾기 위해 기억을 더듬었다. 그녀는 과거 아버지가 남긴 유품 중에 단서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낡은 수첩과 서류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식사도 거른 채 밤낮으로 모니터와 씨름하던 그녀는 마침내 최 전무가 이용한 해킹 툴의 디지털 서명이 특정 보안업체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 보안업체는 최 전무의 비자금 세탁 창구로 의심되는 곳이었고 서윤은 이것이 반격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서윤의 움직임을 눈치챈 최 전무의 하수인들이 그녀의 은신처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고 서윤은 신변의 위협을 느끼며 긴장해야 했다. 그녀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밤늦은 시간에만 외출하며 꼬리가 밟히지 않도록 조심했지만 포위망은 점점 좁혀오고 있었다. 어느 날 밤 편의점에 다녀오던 서윤은 골목길에서 낯선 남자들에게 미행을 당했고 그녀는 기지를 발휘해 복잡한 시장 골목으로 도망쳤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추격전 끝에 간신히 따돌린 그녀는 어두운 골목 구석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공포에 떨었다. 하지만 그녀는 주저앉아 울기에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다시 일어나 옷을 털고 눈을 빛냈다. 태준은 서윤이 떠난 후 회사 업무에 더욱 광적으로 매달렸지만 그의 판단력은 예전 같지 않았고 잦은 실수로 인해 임원들의 불신을 샀다. 그는 회의 시간마다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거나 사소한 일에 불같이 화를 내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이는 최 전무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했다. 비서실 직원들은 태준의 눈치를 보느라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고 회사의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흉흉해졌다. 태준은 밤마다 술에 취해 서윤에게 전화를 걸고 싶은 충동과 싸워야 했고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 하며 밤을 지새우는 날이 늘어갔다. 그는 그녀가 스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녀가 끓여주던 죽과 따뜻했던 손길을 그리워하는 자신이 밉고 원망스러웠다. 그러던 중 태준은 익명의 발신자로부터 도착한 한 통의 메일을 받게 되었는데 그 메일에는 최 전무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음성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다. 호기심 반 의심 반으로 파일을 재생한 태준은 그 목소리가 최 전무와 보안팀장의 대화라는 것을 알아차렸고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통화 내용에는 이번 기술 유출 사건이 최 전무의 자작극이며 서윤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증거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태준은 주먹을 불끈 쥐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눌렀고 자신이 서윤을 오해하고 쫓아냈다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그는 당장 서윤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하며 코트를 집어들고 사무실을 뛰쳐나갔지만 서울 하늘 아래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모를 그녀를 찾는 것은 백사장에서 반을 찾기나 다름없었다. 태준은 사설 탐정을 고용해 서윤의 행방을 추적하도록 지시했고
동시에 최 전무 모르게 내부 감사를 비밀리에 진행하기로 결심했다. 이제 상황은 역전되었고 태주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만회하고 서윤을 지키기 위해 사활을 건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는 나약한 남자가 아니라 냉철하고 잔혹한 승부사의 본능을 되찾았고 최 전무가 저지른 짓에 대해 1000배, 10,000배로 갚아주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서윤은 위험을 무릅쓰고 최 전무의 비밀 금고가 있는 별장에 잠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이는 목숨을 건 도박이나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의 운명은 다시 한번 거대한 교차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파멸일지 구원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산길을 따라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친 듯이 질주하고 있었는데 운전대를 잡은 강태준의 손등에는 핏줄이 터질 듯 솟아올라 있었다. 그는 조금 전 사설 탐정으로부터 서윤이 최 전무의 비밀 별장에 잠입했다는 보고를 받고 이성이 마비되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그곳은 최 전무가 온갖 더러운 거래를 처리하고 필요하다면 사람 하나쯤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할 수 있는 무법지대였기에 서윤이 제 발로 사지로 걸어 들어간 것이나 다름없었다. 태주는 가속 페달을 바닥까지 밟으며 그녀가 무사하기만을 기도했고 만약 그녀에게 손끝 하나라도 상처가 난다면 최 전무를 포함한 관련된 모든 이들을 지옥 끝까지 쫓아가 파멸시키겠다고 맹세했다. 빗줄기가 다시 굵어지며 앞 유리창을 때렸지만 태준의 눈에는 오직 서윤을 구해야 한다는 목표 하나만이 선명하게 비치고 있었다. 같은 시각 이서윤은 최 전무의 별장 2층 서재에 숨어들어 벽에 걸린 그림 뒤에 감춰진 금고를 여는 데 성공했다. 그녀는 미리 확보해둔 비밀번호 패턴을 입력하며 손에 땀을 쥐는 긴장감을 느꼈는데 다행히 세 번째 시도 만에 육중한 금고문이 덜컥 소리를 내며 열렸다. 금고 안에는 예상대로 현금 뭉치와 함께 붉은색 가죽으로 된 장부가 놓여 있었고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펼쳐 내용을 확인했다. 그 안에는 최 전무가 수년간 조성해온 비자금 내역과 태영건설을 불법적으로 인수하기 위해 조작했던 회계 자료들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는데 이것이야말로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진실이었다. 서윤은 장부를 품에 안으며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려 했지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서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전에 복도에서 들려오는 둔탁한 발소리와 무정이 소리가 그녀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어놓았다. 보안 시스템을 해킹하여 잠시 무력화시켰지만 최 전무가 고용한 사설 경호원들이 순찰을 돌다가 이상 징후를 감지한 것이 분명했다. 서윤은 황급히 금고 문을 닫고 그림을 원위치시켰지만 이미 문 밖까지 다가온 인기척에 도가내든 쥐가 된 기분이었다. 그녀는 창문을 통해 탈출을 시도하려 했으나 2층 높이인데다가 아래쪽에는 도베르만 2마리가 으르렁거리고 있어 뛰어내리는 것은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였다. 서윤은 입술을 깨물며 책상 밑으로 몸을 숨기고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입을 틀어막았지만 심장 박동 소리가 너무 커서 금방이라도 들킬 것만 같았다. 서재 문이 벌컥 열리고 손전등 불빛이 어두운 방 안을 이리저리 훑기 시작했는데 서윤은 책상 아래 웅크린 채 공포에 질려 눈을 질끈 감았다. 경호원 2명은 방 안을 대충 둘러보더니 아무도 없다고 판단하고 나가려 했으나 그 순간 서윤의 주머니 속에 있던 휴대폰이 진동하며 정적을 깨뜨렸다. 태준이 그녀에게 전화를 건 것이었는데 이 결정적인 순간의 연락이 구원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버린 셈이었다. 경호원들은 즉시 발걸음을 멈추고 소리가 난 책상 쪽으로 총구를 겨누며 나오라고 소리쳤고 서윤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장부를 등 뒤로 숨기며 당당하게 그들과 맞서려 했지만 건장한 체격의 남자들을 상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었다. 경호원들은 서윤을 거칠게 제압하며 그녀의 품에서 장부를 빼앗으려 했고
서윤은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비명을 질렀다. 그들은 서윤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으로 내동댕이치며 무자비하게 발길질을 해댔고, 서윤은 고통 속에 신음하면서도 장부만은 뺏기지 않으려 몸을 웅크렸다. 그때 별장 입구 쪽에서 굉음과 함께 육중한 철문이 뜯겨나가는 소리가 들려왔고, 곧이어 요란한 경보음이 별장 전체를 뒤흔들었다. 당황한 경호원들이 동작을 멈추고 창밖을 내다보는 사이 서윤은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누군가 자신을 구하러 왔다는 희망을 품었다. 찌그러진 보닛에서 연기를 내뿜으며 마당으로 돌진해 들어온 것은 태준의 차였고,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쇠 파이프를 집어들고 현관을 향해 달려들었다. 태준은 막아서는 경호원들을 짐승 같은 기세로 쓰러뜨리며 계단을 뛰어 올라갔는데, 평소의 신사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눈빛은 살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는 2층 서재 문을 박차고 들어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서윤을 발견하자마자 이성이 끊어지는 듯한 분노를 느꼈다. 감히 내 여자에게 손을 대다니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고, 그는 달려드는 경호원에게 무차별적으로 쇠 파이프를 휘둘렀다. 태준은 싸움에 능숙한 편은 아니었지만 서윤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이 그를 초인적인 괴물로 만들었고, 경호원들은 그의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서윤을 일으켜주며 괜찮냐고 물었고, 서윤은 터진 입술로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그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는데, 아래층에서 더 많은 지원 병력이 올라오고 있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었다. 태준은 서윤을 부축하여 창가로 끌고 갔고, 커튼을 뜯어내어 밧줄처럼 묶은 뒤 아래쪽 나무 기둥에 고정시켰다. 그는 서윤에게 먼저 내려가라고 소리쳤지만 서윤은 태준을 두고 혼자 갈 수 없다며 고개를 저었다. 태준은 험악한 표정을 지으며 지금은 고집 피울 때가 아니라고 소리쳤고, 그녀의 허리에 밧줄을 묶어 강제로 창밖으로 내려보냈다. 서윤이 무사히 땅에 닿는 것을 확인한 태준은 들이닥친 경호원들과 뒤엉켜 몸싸움을 벌이며 시간을 벌었고, 서윤은 아래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태준의 이름을 불렀다. 태준은 날아오는 주먹을 피하지 못하고 얼굴을 강타당해 비틀거렸지만 곧바로 방역하여 상대의 명치를 가격하고 창문으로 몸을 날렸다. 그는 나뭇가지에 걸리며 거칠게 바닥으로 떨어졌고, 발목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지만 신음소리조차 내지 않고 일어나 절뚝거리며 서윤에게 다가갔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어둠 속을 헤치며 숲길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는데, 뒤에서는 경호원들의 고함 소리와 손전등 불빛이 끈질기게 따라왔다. 비에 젖은 산길은 미끄럽고 험난했지만 그들은 잠시도 쉬지 않고 달렸고, 태준은 서윤이 지치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녀를 격려했다. 그들의 숨소리는 거칠어졌고 다리는 감각이 없어질 정도로 무거웠지만 잡히면 죽는다는 공포가 그들을 계속 움직이게 만들었다. 한참을 달린 끝에 그들은 숲을 빠져나와 태준이 차를 세워둔 곳 반대편에 있는 작은 도로변에 도착했고, 운 좋게도 지나가던 트럭 한 대를 발견했다. 태준은 도로 한가운데로 뛰어들어 트럭을 세웠고, 놀란 운전색에 지갑에 든 현금을 모두 쥐어주며 시내까지만 태워달라고 애원했다. 운전사는 두 사람의 몰골을 보고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냈지만 태준의 절박한 눈빛과 거액의 현금을 보고는 마지못해 뒷좌석에 그들을 태워주었다. 트럭이 출발하고 별장이 멀어지자 그제야 두 사람은 긴장이 풀리며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태준은 서윤의 엉망이 된 얼굴을 닦아주며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고, 서윤은 그의 품에 안겨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트럭은 빗속을 뚫고 서울을 향해 달렸고, 덜컹거리는 차 안에서 태준과 서윤은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눈빛으로 나누었다. 태준은 서윤의 손에 들려있는 붉은색 장부를 바라보며 그녀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것이 무엇인지 짐작했고, 그녀의 용기에 경의를 표했다.
그는 서윤에게 이제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약속하며 다시는 그녀를 혼자 위험한 곳에 두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서윤은 태준의 상처 입은 손을 어루만지며 자신이 그를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구하러 와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느꼈다. 두 사람 사이의 오해와 불신은 생사를 넘나드는 위기 속에서 눈 녹듯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더 단단하고 깊은 사랑이 자리 잡았다. 서울 시내에 도착한 두 사람은 인적이 드문 모텔에 방을 잡았고 젖은 옷을 벗고 따뜻한 물로 몸을 씻어냈다. 욕실 거울 속에 비친 그들의 몸은 온통 멍과 상처투성이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열정적이었다. 태준은 구급 상자를 가져와 서윤의 상처를 정성스럽게 소독해 주었고 서윤 역시 태준의 찢어진 이마에 밴드를 붙여주며 아프지 않냐고 물었다. 태준은 서윤의 손을 잡고 입을 맞추며 당신이 무사해서 다행이라고 속삭였고 서윤은 그의 품에 안겨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천을 느끼며 끌어안고 잠이 들었고 악몽 같은 현실 속에서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주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눈을 뜨자마자 태준이 곁에 있는지 확인했고 그가 침대 헤드에 기대어 장부를 검토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안도했다. 태준은 서윤이 깬 것을 보고 미소를 지으며 장부의 내용이 최 전무를 감옥에 보내기에 충분하다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변호인단을 소집하고 검찰에 증거를 제출할 계획을 세웠고 서윤에게 이제 당신은 안전하다고 말해 주었다. 하지만 서윤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며 자신이 직접 주주총회장에 나가 증언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태준은 위험하다며 만류했지만 서윤의 결연한 의지를 꺾을 수 없었고 결국 두 사람은 함께 최후의 전장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그들은 모텔을 나와 태준의 비밀 안전 가옥으로 이동했는데 그곳은 최 전무의 감시망이 닿지 않는 안전한 장소였다. 태준은 그곳에서 믿을 수 있는 최측근들을 불러 모아 방역의 준비를 시작했고 서윤은 그 옆에서 장부의 내용을 분석하여 최 전무의 약점을 파고들 전략을 짰다. 두 사람은 완벽한 팀워크를 발휘하며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했고 그 모습은 마치 오랜 시간 호흡을 맞춰온 파트너처럼 자연스러웠다. 태준은 일하는 서윤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그녀가 비서로서뿐만 아니라 인생의 동반자로서도 완벽한 사람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이번 일이 끝나면 정식으로 그녀에게 프로포즈하고 진짜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마음먹었다. 한편 별장에서 서윤을 놓친 최 전무는 분노에 차서 길길이 날뛰며 부하들을 닥달하고 있었다. 그는 장부를 빼앗긴 이상 자신의 파멸이 머지않았음을 직감했고 마지막 발악으로 태준을 제거할 극단적인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는 살인 청부업자를 고용하여 태준과 서윤을 사고로 위장해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고 이를 위해 거액의 돈을 지불했다. 최 전무의 눈은 광기로 가득 차 있었고 그는 자신이 무너질 바에는 차라리 모두를 지옥으로 끌고 가겠다는 뒤틀린 심보를 가지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칼날이 두 사람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지만 태준과 서윤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다가올 폭풍에 맞설 준비를 마쳤다.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고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아침 태준과 서윤은 비장한 표정으로 온매무새를 다듬었다. 태준은 서윤에게 내 손을 절대 놓지 말라고 당부했고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꽉 잡았다. 두 사람은 방탄채 올라타 주주총회장이 있는 호텔로 향했는데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평소와 다름없이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거센 파도가 일고 있었다. 호텔 입구에는 이미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와 있었고 태준의 차가 도착하자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다. 태준은 차 문을 열고 내려 서윤을 에스코트하며 당당하게 레드카펫을 밟았고 그들의 등장에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제 모든 진실을 밝히고 악을 심판할 시간이 도래한 것이다. 호텔 그랜드 볼룸으로 향하는 복도는 수많은 취재진이 터뜨리는 카메라 플래시로 인해
눈을 뜨기 힘들 정도로 번쩍였고 사방에서 쏟아지는 질문. 공세는 마치 벌떼가 날아드는 듯한 위압감을 주었다. 강태준은 굳게 담은 입술과 차가운 눈빛으로 주변을 압도하며 이서윤의 허리를 단단히 감싸 안고 걸음을 옮겼는데 그의 단호한 태도는 그 누구도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결계를 치고 있는 듯했다. 기자들은 최근 불거진 기술 유출 스캔들과 경영권 분쟁에 대해 자극적인 질문을 던지며 마이크를 들이밀었지만 태준은 시선조차 주지 않은 채 오직 앞만 보고 걸었고 서윤 역시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당당한 표정을 유지하며 그와 보폭을 맞췄다. 두 사람의 등장만으로도 장내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소란스러웠던 로비는 일순간 긴장감에 휩싸여 숨소리조차 크게 내기 어려운 분위기로 변모했다. 서윤은 태준의 손에서 전해지는 천을 느끼며 떨리는 심장을 진정시켰고 지금 이 순간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러 온 심판자라는 사실을 되뇌며 마음을 다잡았다. 주주총회장 안으로 들어서자 수백 명의 주주들과 임원들이 두 사람에게 시선을 집중했고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의심 그리고 경멸이 뒤섞여 있어 마치 가시밭길을 걷는 듯 단 따가움을 안겨주었다. 단상 중앙에 앉아있던 최 전무는 태준과 서윤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며 여유로운 척했으나 그가 쥐고 있는 펜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서윤은 놓치지 않았다. 최 전무는 이미 주요 주주들을 포섭해 놓았다고 확신하고 있었기에 태준이 어떤 발악을 하더라도 오늘의 승자는 자신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눈치였다. 태준은 주주들에게 가볍게 목례를 한 뒤 자신의 자리에 앉았고 서윤은 그의 바로 뒤편 보좌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미리 준비해둔 자료들을 차분하게 점검하기 시작했다. 장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사회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개회를 선언하자마자 무거운 침묵이 깨지며 본격적인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최 전무는 발언권을 얻자마자 태준을 향한 맹공을 퍼붓기 시작했는데 그는 태준이 사적인 감정에 휘둘려 검증되지 않은 인물을 중용하고 그로 인해 회사의 핵심 기술이 유출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준비된 스크린에 조작된 증거 자료들을 띄우며 서윤을 산업 스파이로 몰아세웠고 태준을 무능하고 부도덕한 경영자로 매도하며 주주들의 불안감을 자극했다. 주주들은 최 전무의 선동적인 연설에 동요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몇몇은 태준에게 해명을 요구하며 고함을 치기도 하는 등 분위기는 순식간에 최 전무 쪽으로 기울어지는 듯 보였다. 최 전무는 승리를 확신하며 태준의 해임안을 상정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그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하지만 태준은 그 모든 비난을 묵묵히 들으며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고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 침착하게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다. 최 전무의 연설이 끝나고 장내가 소란스러워질 무렵 태준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고 그의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자 소란이 잦아들었다. 그는 변명 대신 진실을 보여주겠다며 서윤에게 눈짓을 보냈고 서윤은 단상 앞으로 걸어나와 노트북을 메인 스크린에 연결했다. 주주들은 스파이로 지목된 서윤이 직접 나서는 것에 대해 의아해하며 수군거렸지만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압도되어 숨죽여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서윤은 떨리지 않는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려 최 전무의 비밀 장부 파일을 화면에 띄웠고 붉은색 숫자들이 빼곡히 적힌 엑셀 시트와 이면 계약서들이 거대한 스크린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최 전무가 수년 동안 회사 돈을 횡령하고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해온 명백한 증거였으며 태영건설을 불법적으로 인수합병한 과정이 낱낱이 기록된 판도라의 상자였다. 최 전무는 스크린에 뜬 자료를 보고 안색이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저것은 모두 조작된 것이라며 악를 썼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다. 서윤은 마이크를 잡고 차분하고 명료한 목소리로 자료의 출처와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그녀는 각 거래 내역이 의미하는 바와 자금의 흐름을 정확하게 짚어내며 최 전무의 범죄 행각을 고발했다. 특히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태영건설이 어떻게 최 전무의 계략에 의해 무너졌는지를 감정을 배제한 채 논리적으로 설명했고, 주주들은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충격에 빠졌다. 서윤이 제시한 증거들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치밀해서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고, 최 전무가 고용한 회계사들조차 고개를 숙이며 시선을 피했다. 장내는 순식간에 최 전무를 성토하는 분위기로 반전되었고, 주주들은 배신감에 치를 떨며 그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궁지에 몰린 초의 전무는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지르며 경비원들을 호출했는데, 그는 무력을 써서라도 이 상황을 뒤엎으려는 듯 광기 어린 모습을 보였다. 회의장 문이 열리고 건장한 사내들이 들이닥치자 장내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겁에 질린 주주들은 비명을 지르며 출구를 향해 도망치기 시작했다. 최 전무는 사내들에게 서윤의 노트북을 뺏고 두 사람을 끌어내라고 명령했고, 사내들은 험악한 기세로 단상을 향해 돌진했다. 태주는 즉시 서윤의 앞을 막아서며 그녀를 보호했고, 미리 대기시켜 두었던 자신의 경호팀에게 신호를 보냈다. 태준의 경호원들은 순식간에 최 전무의 사내들을 제압해 나갔지만 수적 열세로 인해 난투극은 격렬하게 이어졌고, 회의장은 마치 전쟁터처럼 변해버렸다. 서윤은 태준의 등 뒤에서 그의 옷자락을 꽉 쥐고 공포를 억눌렀지만, 태준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그녀를 지키는 거대한 산처럼 버티고 섰다. 난장판이 된 회의장 한가운데서 최 전무는 의자를 집어던지며 발악을 했고, 품에서 흉기를 꺼내 태준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태준과 동규어진하겠다는 끔찍한 생각을 품고 있었다. 태준은 달려드는 최 전무의 팔을 낚아채 비틀며 그를 바닥에 제압했고, 흉기는 쨍그랑 소리를 내며 멀리 튕겨나갔다. 태준은 바닥에 깔린 최 전무를 내려다보며 이제 그만 포기하라고 차갑게 일갈했지만, 최 전무는 바닥에 침을 뱉으며 저주를 퍼부었다. 그때 회의장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고, 중무장한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치며 상황은 종료되었다. 경찰들은 최 전무와 난동을 부린 사내들을 체포했고, 최 전무는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태준을 노려보며 복수를 다짐했다. 경찰이 최 전무를 연행해 가고 소란이 진정되자 회의장에는 무거운 정막만이 남았고, 엉망이 된 집기들이 방금 전에 치열했던 전투를 증명하고 있었다. 태준은 헝클어진 옷매무새를 다듬고 서윤에게 다가가 다친 곳은 없는지 살폈고, 서윤은 창백해진 얼굴로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말없이 안도감을 나누었고, 그 순간만큼은 주변의 시선이나 회사의 미래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태준은 주주들을 향해 다시 마이크를 잡고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이 사과하며 앞으로 투명한 경영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주주들은 태준의 진심 어린 사과와 결단력 있는 모습에 박수를 보내며 그를 다시 신뢰하기로 했고, 이로써 길고 길었던 경영권 분쟁은 태준의 완벽한 승리로 막을 내렸다.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태준과 서윤은 비서실장과 함께 회장실로 이동해 뒷수습을 논의했는데, 그들의 표정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밝게 빛나고 있었다. 태준은 이번 일을 계기로 회사 내부의 썩은 부위를 도려내고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할 것을 지시했고, 서윤에게는 복직과 함께 부사장직을 제안했다. 하지만 서윤은 정중하게 거절하며 자신은 잠시 휴식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태준은 그녀의 뜻을 존중해 주기로 했다. 서윤은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복수를 끝냈다는 사실에 홀가분함을 느꼈지만, 그 과정에서 겪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시간이 필요했다. 태준은 그런 서윤을 이해하며 언제든 돌아올 자리를 비워두겠다고 말했고, 그녀가 원한다면 세상 끝까지라도 함께 가주겠다고 덧붙였다.
그날 저녁 태주는 서윤을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데려가 따뜻한 저녁 식사를 대접했는데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계약이나 거래 같은 차가운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다. 태주는 서윤을 위해 직접 스테이크를 굽고 와인을 따르며 서툰 솜씨로 애정을 표현했고 서윤은 그런 그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사랑스럽게 느껴졌다. 식사를 마친 후 그들은 테라스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와인을 마셨는데 시원한 밤바람이 그들의 뜨거웠던 하루를 식혀주는 듯했다. 태주는 서윤의 손을 잡고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다. 그는 처음에는 그녀를 이용하려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녀 없이는 살 수 없게 되었다며 진짜 부부가 되어달라고 청혼했다. 서윤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고 태주는 그녀를 품에 안고 깊은 입맞춤을 나누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는데 최 전무가 구치소로 이송되는 도중 탈출을 시도했다는 충격적인 뉴스가 속보로 전해졌기 때문이었다. 태주는 뉴스를 보자마자 안색이 굳어졌고 서윤 역시 불안한 눈빛으로 태준을 바라보았다. 최 전무는 호송 차량이 전복된 틈을 타 사라졌으며 현재 경찰이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태준은 즉시 보안 팀장에게 연락해 경비를 강화하고 서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최 전무가 쥐새끼처럼 숨어서 마지막 방역을 노릴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고 이 싸움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서윤은 태준의 손을 꽉 잡으며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태준은 그녀를 안심시키며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를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밤이 깊어가고 두 사람은 침실에 누워 서로의 숨소리를 들으며 잠을 청했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다. 창밖에서는 비바람이 다시 몰아치기 시작했고 번개가 칠 때마다 방 안이 하얗게 번쩍이며 불안감을 조성했다. 태주는 서윤을 자신의 품 안 깊숙이 끌어당겨 안았고 서윤은 그의 가슴에 귀를 대고 심장 소리를 들으며 안정을 찾으려 애썼다. 그들은 내일이면 또 다른 폭풍이 몰아칠지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 서로가 곁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어둠 속에서 태주는 서윤의 이마에 키스하며 사랑한다고 속삭였고 서윤은 그 말에 응답하며 더 꽉 안아주었다. 이것은 단순한 사랑 고백이 아니라 다가올 위협에 맞서 함께 싸우겠다는 굳은 맹세와도 같았다. 다음 날 아침 태주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서둘렀는데 그는 최 전무를 잡기 위해 경찰과 협조하고 독자적인 정보망을 가동해야 했다. 서윤은 태준의 넥타이를 매주며 조심하라고 당부했고 태준은 걱정하지 말라며 씩씩하게 웃어 보였다. 태준이 집을 나서자 서윤은 홀로 남아 집안을 정리하다가 문득 불길한 예감이 들어 창밖을 내다보았다. 펜트하우스 맞은편 건물 옥상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빛이 스쳐 지나갔는데 그것은 마치 저격용 라이플의 스코프 반사광처럼 보였다. 서윤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커튼을 닫으며 바닥으로 몸을 숙였고 바로 그 순간 총성 한 발이 울려 퍼지며 거실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다. 최 전무의 마지막 발악이 시작된 것이었다. 귀를 찢는 듯한 파열음과 함께 거실의 통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며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고 이서윤은 본능적으로 소파 뒤로 몸을 날려 파편을 피했다. 날카로운 유리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며 그녀의 팔과 다리에 생채기를 냈지만 공포에 질릴 틈도 없이 그녀는 바닥을 기어 주방 아일랜드 식탁 뒤쪽에 사각지대로 몸을 숨겼다.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치고 호흡이 가빠왔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며 휴대폰을 꺼내 강태준에게 전화를 걸려 했으나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버튼을 제대로 누를 수가 없었다. 맞은편 건물의 옥상에서 햇빛에 반사되는 스코프의 섬광을 목격했던 그녀는 저격수가 최 전무가 고용한 살인 청부업자이거나 혹은 최 전무 본인일 것이라고 직감했다. 아직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음을 알리는 듯 두 번째 총성이 울려 퍼졌고, 총알은 서윤이 조금 전까지 서 있던 자리에 대리석 바닥에 박히며 매캐한 화약 냄새와 돌가루를 피워 올렸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태주는 펜트하우스 쪽에서 들려온 굉음에 쏘스라치게 놀라며 즉시 비상 버튼을 누르고 다시 위층으로 향하게 했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고 오직 서윤이 무사해야 한다는 생각 하나만이 전신을 지배하며 피를 마르게 했다. 그는 보안팀장에게 무전을 쳐 상황을 파악하라고 고함을 질렀고 맞은편 건물 옥상을 봉쇄하라고 지시하며 품 안에서 권총을 꺼내 들었는데 이는 그가 비상시를 대비해 금괴 보관해 두었던 호신용 무기였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그는 몸을 낮추고 펜트하우스 현관으로 진입했고 처참하게 부서진 유리창과 난장판이 된 거실을 보며 이를 갈았다. 그는 서윤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며 거실을 가로질러 주방 쪽으로 향했고 식탁 뒤에 웅크리고 있는 그녀를 발견하자마자 달려가 자신의 몸으로 그녀를 감싸 안았다. 태준의 품에 안긴 서윤은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그의 옷자락을 꽉 쥐었고 태준은 그녀의 떨리는 등을 토닥이며 안심시켰다. 그는 서윤의 상태를 빠르게 살폈는데 다행히 치명상은 없었지만 팔과 다리에 박힌 유리 파편들로 인해 피가 흐르고 있어 그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태준은 서윤을 안아들고 욕실로 이동해 안전한 곳에 그녀를 내려놓은 뒤 곧바로 보안팀과 연락해 저격수의 위치를 확인했다. 보안팀장은 맞은편 건물 옥상에 최 전무로 추정되는 인물이 있으며 현재 경찰 특공대가 진입 중이라고 보고했다. 태준은 서윤에게 금방 다녀오겠다고 말하며 이마에 입을 맞추었고 서윤은 위험하다고 만류했지만 그의 눈에 서린 분노와 결의를 보고는 더 이상 말리지 못한 채 무사히 돌아오라고 당부했다. 태준은 방탄조끼를 갖추어 입고 보안 요원들과 함께 맞은편 건물 옥상으로 향했는데 그의 발걸음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옥상 문을 박차고 나가자 강한 바람이 불어와 그의 코트를 휘날리게 했고 난간 끝에는 최 전무가 헝클어진 머리와 광기 어린 눈빛으로 저격용 라이플을 든 채 서 있었다. 경찰 특공대가 그를 포위하고 투항을 권유하고 있었지만 최 전무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고 태준을 보자마자 기괴한 웃음을 터뜨리며 총구를 태준에게로 돌렸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실패한 것에 대한 분노와 태준에 대한 열등감을 쏟아내며 다같이 죽자고 소리쳤고 그의 손가락은 방가쇠에 걸려 있어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을 연출했다. 태준은 침착하게 그를 응시하며 천천히 다가갔고 그의 눈빛은 최 전무의 광기보다 더 차갑고 압도적이었다. 태준은 최 전무에게 당신의 시대는 끝났으며 이제 남은 것은 차가운 감옥 바닥뿐이라고 냉정하게 선고했다. 그는 최 전무가 저지른 모든 범죄의 증거가 이미 검찰에 넘어갔으며 당신이 여기서 죽더라도 아무도 당신을 기억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도발했다. 최 전무는 태준의 말에 격분하여 방아쇠를 당기려 했지만 그 순간 태준의 신호에 맞춰 경찰 저격수가 최 전무의 어깨를 관통하는 총알을 발사했다. 최 전무는 비명을 지르며 총을 놓치고 바닥에 쓰러졌고 대기하고 있던 특공대원들이 달려들어 그를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다. 바닥에 얼굴이 처박힌 채 끌려가면서도 최 전무는 태준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태준은 그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옥상을 빠져나갔다. 모든 악연과 위협이 완전히 끝나는 순간이었다. 태준이 다시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을 때 서윤은 응급처치를 받고 침대에 누워 안정을 취하고 있었는데 그를 보자마자 몸을 일으키려 했다. 태준은 그녀에게 달려가 다시 눕히며 이제 정말 다 끝났다고 속삭여 주었고 그 말에 서윤은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긴장을 풀었다. 태준은 서윤의 손을 잡고 밤새 그녀의 곁을 지켰고 악몽에 시달릴 때마다 깨워주며 따뜻한 물을 먹여주었다. 다음 날 아침 밝은 햇살이 깨진 창문 틈으로 들어왔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 있던 어둠은 완전히 걷혀 있었다. 태주는 서윤에게 당분간 회사를 쉬고 요양을 떠나자고 제안했고, 서윤은 미소를 지으며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복잡한 서울을 떠나 남해의 한적한 별장으로 내려가 지난 몇 달간의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해의 푸른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별장에서 두 사람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평범한 연인들처럼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태주는 서윤을 위해 직접 요리를 하고 산책을 하며 그동안 보여주지 못했던 다정하고 인간적인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서윤 역시 태준의 사랑을 받으며 점차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아갔고,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은 더욱 깊고 단단해졌다. 어느 날 저녁 노을이 지는 해변을 거닐던 태준은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며 서윤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지난번 계약 결혼이 아닌 진짜 결혼을 하고 싶다며 정식으로 프로포즈했고, 서윤은 감동의 눈물을 흐르며 그의 청혼을 승낙했다. 파도 소리가 축복처럼 울려 퍼지는 가운데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고 서울로 돌아온 두 사람은 성웅그룹의 대대적인 개혁을 이끌며 재계의 주목을 받았다. 태주는 투명 경영을 선포하고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하여 회사의 이미지를 쇄신했고, 서윤은 부사장으로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며 태준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주었다. 최 전무와 그 일당은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었으며 태영건설의 명예도 완전히 회복되었다. 사람들은 태준을 더 이상 피도 눈물도 없는 악독한 CEO라고 부르지 않았고, 사랑꾼이자 존경받는 기업가로 칭송했다. 서윤 역시 신데렐라가 아닌 능력 있는 여성 리더로서 많은 이들의 롤모델이 되었고, 두 사람의 러브스토리는 세간의 화제가 되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다가왔고, 식장은 수많은 하객들의 축복 속에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윤은 눈부시게 아름다웠고, 턱시도를 입은 태주는 그 어느 때보다 멋지고 늠름해 보였다. 서윤이 아버지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버진 로드를 걸어 들어오자 태주는 그녀를 맞이하기 위해 단상 아래로 내려갔다. 두 사람이 마주보고 섰을 때 하객들은 숨을 죽이고 그들을 지켜보았고, 태주는 서윤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혼인 서약을 낭독했다. 그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그녀만을 사랑하고 지켜주겠다고 맹세했고, 서윤 역시 그와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주례의 성혼 선언이 끝나고 두 사람이 입을 맞추자 식장은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떠나는 차 안에서 태주는 서윤을 품에 안으며 지난 날을 회상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차가웠던 시선과 오해, 그리고 죽음의 위기를 넘기며 쌓아온 신뢰와 사랑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태주는 서윤에게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자신은 평생 고독한 괴물로 살았을 것이라며 구원해 주어서 고맙다고 말했다. 서윤은 태준의 볼을 쓰다듬으며 당신 역시 내게 새로운 삶과 사랑을 주었다고 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다시 한번 사랑을 확인했고, 창밖으로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은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했다. 차는 공항을 향해 달렸고 그들의 행복한 여행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몇 년 후 성웅그룹 본사 로비에는 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태준과 서윤의 모습이 보였다. 태준은 아이를 바라보며 꿀이 떨어질 듯한 눈빛을 보냈고, 서윤은 그런 두 사람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직원들은 그 모습을 보며 부러움과 존경의 시선을 보냈고, 성웅그룹은 그들의 리더십 아래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해 있었다. 태준은 이제 더 이상 불면증에 시달리지 않았고, 서윤의 품에서 매일 밤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다. 악독한 CEO는 사라지고 사랑과 가정을 지키는 든든한 가장만이 남았으며,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전설처럼 남아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었다. 첫날 밤의 실수로 시작된 인연이 필연이 되고
운명이 되어 완성된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이다.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는 일요일 오후, 태주는 정원에서 아이와 공놀이를 하고 있었고 서유는 테라스에 앉아 차를 마시며 그 평화로운 풍경을 감상하고 있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정원을 가득 채우고 태준의 입에는 땀방울이 맺혔지만 그의 표정은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다. 잠시 후 지친 아이가 서윤에게 달려와 안겼고 태준은 그 뒤를 따라와 서윤의 옆에 앉으며 물을 마셨다. 서윤은 손수건으로 태준의 땀을 닦아주며 행복하냐고 물었고 태준은 그녀의 손을 잡고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이렇게 함께하자고 속삭였고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바람에 실려오는 꽃내음과 가족의 온기가 어우러져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었고 그들의 사랑은 봄날의 햇살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